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대근 소장입니다. 오늘은 1부 해외 입시에 이어서 이제 2부 국내 입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4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제 45분이라는 이제 귀한 시간이 입시에 대한 생각을 좀 사실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바르게 이제 전달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이 45분이 이제 귀한 시간이 잘 쓰임새 있게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알차게 45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국내 입시 부분을 지금 보시는 이제 표를 보면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 전형별 이제 모집 비율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이 이제 가능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심플하게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제 감이 오실 거고, 이제 초보자나 처음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한국 대학 입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 45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사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지금 보여지는 이 표가 추상적이거나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이제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들이 이제 보이세요? 제 눈에는, 저는 이제 입시 10년 차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일단 21년도에 비해 22년도가 많은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보이냐면,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0%도 있고 70%에 이제 육박했던 게 이제 69.9%, 이제 78.1%가 이제 69.9%로 이제 변화한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뭐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이라고 하는 비중이 올라간 것과 함께 실기라고 하는 비중이 이제 제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이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목적하는 이제 거의 대다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향하는 대학일 거기 때문에, 해당 대학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형태로 이것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표의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까지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표를 나중에 이제 다시 보고 차근차근 다시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이제 먼저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전형들, 이러한 상황들, 이제 입시와 연관성을 가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입시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론, 교육부, 대학이라고 하는 큰 틀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무엇이 일어나냐면, 여론이 이제 일어나죠. 여론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무엇이 좋다, 무엇이 안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여론 중에서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시 여론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 뭐 정부기관에서도 굉장히 이제 무겁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 장관이 이제 같이 역할을 이제 맡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여론이 불면 교육부는 여론을 반영하여 입시를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입시가 이제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결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뭐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하게 보면 입시는 그냥 입학시험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시험을 어떻게 만들어서 대학에 전달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육부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각 대학에 의무사항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교육부에서 전달받은 권고사항을 토대로 교육부가 이런 형태로 입시 전형을 만들라고 하는구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시험의 형태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라고 하구나 라고 하는 걸 토대로 정확하게 각 대학별로 입시 전형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구조죠. 정리를 한 번만 깔끔하게 하면 여론이 일어나면 교육부에서 수렴을 하고 교육부에서 수렴한 걸 토대로 각 대학의 지시 혹은 권고를 하여 각 대학이 그걸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을지를 이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대학이 교육부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을 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대학이 이제 그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입학처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상위권 16개 대학이지 전국에 200개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의 200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의 구성 인원이 평균적으로 보면 10명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16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의 구성 인원이 10명대가 훨씬 넘어가는 뭐 어떤 경우는 뭐 20명, 30명대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학처의 구성을 하나 이제 살펴보시면 입학처장님이 계실 거고 책임사정관님이 계실 거고 전임사정관님이 이제 계실 거예요. 이제 오타가 났지만 전임사정관이라고 바르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촉사정관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학처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전형이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 기준에서는 전임사정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사정관 분들은 입학처에서 뭐 연간으로 혹은 이제 고정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1년 내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요즘 고등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어떤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등등을 연구를 하고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입시 결과라고 하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 또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겠죠. 그 전형별 들어온 학생들의 1학년 1학기 동안 학점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의 학점 비교와 함께 이 학생들이 이전에 받았던 추천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지지만 이제 추천서가 얼마만큼 이제 정직했던 것이냐, 얼마만큼 이 추천서가 이제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놀랬던 이제 연구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3일 정도 원서 접수를 하는데 원서 접수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그 날짜별 인원수 대비 합격률이 어느 날에 원서 접수를 한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으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경희대 이제 입학센터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임사정관 분들이 실무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전임사정관 분들이 일단 의견을 이제 만들겠죠. 왜냐하면 수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A다, B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부터 뭐 D, 죄송합니다. A부터 D, 그 다음에 뭐 A부터 E까지 이제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요. 그 만들어 놓은 의견을 이제 책임사정관 분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냐면 입학처장님과 대화를 주로 많이 하겠죠. 무슨 대화를 하냐면 우리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눕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학처장님은 뭐 학교 총장인 아니면 부총장 아니면 뭐 다양한 교수님들, 다양한 단과대학 뭐 학장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하겠죠. 수렴을 해서 우리 학교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침을 입학처장님이 받으면 책임사정관 분과 의논을 해서 전임사정관 분의 의견을 조합을 한 다음에 입시 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위촉사정관이라고 하는 분은 정확하게 단과대학의 이제 세부 교수님들인데 이 교수님들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입시평가, 서류평가에 도움을 주는 단발적, 단기적 형태로 이제 협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학처의 구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 제 기준에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임사정관 분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해서 안을 꺼내어내면
책임사정관분이랑 입학처장님이 의논을 하여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결정을 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학생을 뽑을 거다라고 내어놓은 것 중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위촉 사정관, 즉 단과대학 교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조 요청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평가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꺼내어 놓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입시를 보면 이제 복잡성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꺼내어 놓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익숙한 것이 어떤 거냐면 수능입니다. 이전부터 이제 있었죠.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필기고사 형태죠. 옛날에 학력고사 뭐 비슷한 부분이죠. 여기 보이는 이제 정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객관적인 그 수치를 기반으로 학생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 말고 옆에 보면 이제 뭐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이 나오는데 이걸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수시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거를 뭐 특차 전형이라고도 했고 이전부터 조금씩 성장하여 지금은 간결하게 수시 전형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능은 이제 정시 전형이라고 하고 수능 외적인 부분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수시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 외에 뭐 재외국민 전형이라든지 외국인 전형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타 전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것들을 모두 묶어 놓으면 이걸 다양한 전형 구성 요소가 대학 입학처에서 입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 되겠죠. 그럼 이 사실을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능 많이 좋다더라, 아니면 수시 많이 좋다더라, 아니면 기타가 훨씬 더 유리하다더라.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엇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효율적인 입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그 사실을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이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근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신다면 국내 대학 입시에 훨씬 더 상위권 16개 대학을 합격하는데 훨씬 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중요한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봤을 때 적혀 있는 것처럼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제 특기자 전형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짧게,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짧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다들 알고 있는 내신 성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 안에 교과 전형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생의 종합적인 상태를 보고 대학에서 입학처에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 종합전형은 앞에 해외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면 굉장히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실 수가 있을 건데, 무엇 때문이냐면 저희 대학 각 입학처에서 종합전형을 만들 때 해외에 있는,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의 입학 선발 방식을 본따와서 한국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제시문이 나오면 제시문을 기반으로 질문이 있겠죠. 이제 제시문에 의한 질문 문항을 해석하여 제시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답변을 구성을 하여 제출을 하면 그 답변의 내용이 출제자가 의도한 것과 일치하였을 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수리 논술부터 뭐 인문 계열의 논술까지 다양한 이제 논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기자 전형은 말 그대로 한 분야의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과 정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은 뭐 외국에서 2년 혹은 3년 동안 이제 살았다. 혹은 12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복합적인 그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치로 이제 100이라고 구성을 딱 해보면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외국민은 1% 정도, 100명 중에 이제 1명 정도를 뽑을 수가 있고 외국인 전형은 100명 외로 뽑을 수가 있죠. 그리고 수시와 정시가 이제 99명 중에서 어떤 식으로 수시를 몇 명을 뽑고 정시를 몇 명을 뽑을 것인지를 대학의 입학처에서 교육부에서 공고한 사항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런 그 입시 뉴스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론이 이제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여론이냐면 수능이 확대가 돼야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수시전형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편함 이상의 것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여론은 뭐라고 불었냐면 수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불었어요. 그러면 이 여론을 교육부에서는 수렴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냐면 모니터링도 하고 정확하게 다양한 단체 의견도 듣고 연구조사도 진행하고 연구조사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부에서는 이 여론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토대로 교육부가 의견을 반영을 하죠.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하냐면 정시 확대가 기조구나, 방향이구나. 그러면 정시가 확대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시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이기보다 권고사항을 대학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이 이걸 수용할지 수용하지 말지라고 하는 부분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행 여부 부분은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정할 때 아까 앞에 보셨던 입학처의 이제 구성 요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검토를 해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면 당연히 고대는 연대 눈치를 보고 만들 거고 그 다음 뭐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각자 학교끼리 이제 눈치를 보고 이제 만들겠죠. 뭐 올릴지 말지 이제 각각 학교의 눈치를 보고 전형 요소를 교육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학교들이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특징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이제 수능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수능 확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는 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여론이 불었죠. 이제 수능 확대라고 하는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결과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수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메뉴에 보면 입학 전형 요소가 5개 정도 있죠. 정시 전형에 해당하는 수능이 있고 그 다음 수시 전형에 해당하는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론이 일어났고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했고 30-40%까지 끌어올려라 라고 권고했고 대학이 이걸 수용했냐 수용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부분을 수능의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거의 대다수의 대학 특히 상위권 16개 대학은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어요. 점진적으로 수능의 퍼센테이지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치 50을 넘어서는 것처럼 마치 이제 100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생각에 그치는 거고 사실은 뭐냐면 보이시는 것처럼 맥시멈이 40이 일반적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외대만 42%로 조금 넘어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냐면 수능 확대 기조 여론에 이어 교육부 권고사항을 대학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상위권 15개 대학은 어쨌든 수능으로 학생들을 30에서 40% 정도까지 뽑는다라고 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올려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적은 숫자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를 보면 눈에 띄게 뭐 중앙대도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도 이제 눈에 보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적은 수를 수능으로 뽑을까? 권고사항에 딱 30에서 40%니까 권고사항에 딱 걸치는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수시 전형으로 학생을 왜 뽑을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학처에서 전임 사정관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수능으로 뽑아보니까 학생들이 우수하더라. 아니면 뭐 교과로 뽑아보니까 학생들이 우수하더라. 종합으로 뽑아보니까 학생들이 우수하더라.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학교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입시가 복잡한 이유는 입학처의 판단이 각기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라고 하는 뭐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 외이 이런 학교들 라인이 정해져 있는 국내 입시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다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져다 주냐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복잡성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간결하게 사실을 명확하게 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사실로 발견해야 되는 부분은 수능의 확대는 사실이나 40%를 넘지 않고 상위권 16개 대학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30% 정도까지만 있는 학교도 있고 맥시멈이 40% 정도까지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특히 서울대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는 서울대가 40%의 공고사항, 다른 학교들이 40%대에 이제 육박하게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30% 정도로 어쨌든 22년도에 이제 끊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예의 깊게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최근에 또 고교 학점제라는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여론이 일어나죠. 지금 이제 일어나는 여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묽은 낡은 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여론도 있고, 이제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또 반대로 보면 고교 학점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이제 여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는 벌써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많이 일어나죠. 굉장히 이제 뭐 태풍처럼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수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으로 하는 게 편리하고 수능으로 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이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론은 일어나지 않고 잠잠하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론을 누군가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이 여론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혹은 좋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한 발 또 나가는 거니까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하는 것에 반해 여론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수능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 혹은 더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지향하지 이 복잡스럽고 새로운 것을 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학습되어져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이냐면 국내 대학 입시는 복잡하다, 어렵다, 난해하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풍토, 이런 기조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론은 그리 반응하지도 않고 또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교육부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여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관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교육부에서 지금은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여론을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수렴을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수렴을 하고 싶지만 여론이 그렇게 많이 안 불었다. 근데 교육부가 뭘 하고 싶냐면 고교 학점제를 안착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과 연관성을 가지는 어떤 정책을 대학에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론이 불어서 고교 학점제가 좋은 것으로 결국 결론적으로는 끌고 가야 되는데 여론이 안 부네. 근데 우리는 여론이 어디서 많이 왔냐면 입시 정책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대학에 고교 학점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입시 정책, 입시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라는 공고사항을 준다면 각 대학은 이제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교학점제가 왔구나.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이 더 복잡성을 가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아야 될지 내용을 입학처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구성을 한 다음에 꺼내어 놓는 거죠. 여기서 꺼내어 놓을 때 어떻게 꺼내어 놓냐면 각각 대학만의 방식으로 이제 꺼내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꺼내어 놓는 방식이 거듭 말씀드리는 16개 대학의 기준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각 대학별 자체적으로 선발 방식을 꺼내어 놓기 때문에 보는 저희는 굉장히 이제 복잡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이 어떤 식의 고교 학점제와 연관하여 입시 전형을 발표를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민을 하는 단계인 거지 무언가를 꺼내어 놓은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죠. 간혹 가다가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입시안, 2028년 입시안. 일전에 정남한 교수님께서 거시적인 방향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이제 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더 명료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직 대학은 입시 전형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확정된 의견은 없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대학은 다시 어떤 식의 고민을 하냐면 전형 요소 중에서 수능이 정시 전형이죠. 30%에서 40% 정도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수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여론을 기반으로 교육부가 권고하는 사항을 토대로 우리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꺼내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복잡성이 일어나고 시도를 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이 수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시 전형의 선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수능을 80%로 하고 수시 전형을 20%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복잡성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5년, 20년 전에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거의 90%, 95%를 뽑고 소위 이제 특차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부 학생들을 뽑았을 때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 60%, 많게는 70%까지 수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복잡성을 가져도 눈여겨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걸 바라보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면 A 태도가 있고 B 태도가 있습니다. A 태도는 어떤 거냐면 복잡해. 또 바뀌었어. 이거 한국 대학은 역시나 어려워.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하는 A 집단이 있다면 B 집단은 뭐냐면 복잡하긴 하나 수시 전형으로 60명 혹은 70명까지 선발을 해. 그러면 수능보다 더 선발을 많이 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적합한 전형은 무엇일까? 라는 태도를 찾는 태도를 가지고 이 수시 전형을 바라보는 집단이 있어요. 당연히 누가 봐도 이 B 집단이 결국에서는 이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볼 때 복잡성보다는 나에게 적합한 것이 이제 어떤 거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태도를 갖추셔야 되고 이 복잡성이 만들어진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여론이 불고 교육부에서 만들고 대학에 권고하고 대학에서는 이걸 다시 돌려가지고 무언가를 꺼내놓는다라는 시스템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 복잡성이 스트레스나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이해를 하게 되니까 긍정적이고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태도를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B라는 태도를 갖추셨다면 이 수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을 보시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 있어요. 일단 트렌드부터 읽으셔야 돼요. 뭐든지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롭게 하는데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정확한 방법이 되니까 일단 큰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기 전형이 거의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분위기에 있고 가장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교육부에 또 여론이 일었어요. 뭐 이전에 있었던 뭐 말 사건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좀 불공정한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 사건들의 여론이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다 이 실기 전형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실기 전형을 없애거나 줄여라 라고 발표를 했고
이 발표를 의무사항으로 전달을 하여 대학에서 이걸 적용시켜서 실기를 없애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트렌드는 뭐냐면 실기는 어쨌든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줄어들고 있는 트렌드다. 그리고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선발 인원이 많기는 하나 어쨌든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반면에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트렌드로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이랑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이걸 별도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묶어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오늘 그 설명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설명회를 듣겠죠. 듣고 나면 만약 100명이 들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 설명회가 도움이 참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입시 전형이 어떻게 설계되어졌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토대로 복잡성을 가지는 입시가 복잡성을 가지는 입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맞는 사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갖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제 세미나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수시로 결국에는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수시 중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떨어져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 같이 하나로 봐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 생각에 그치지 않고 사실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설명의 큰 두 가지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는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모두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냐면 핵심은 내신입니다. 그런데 내신을 정량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이 내신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복합적인 것을 묶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죠.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냐면 내신이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신의 구성 요소가 이전에 필기고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거의 대부분 형성이 되어져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과 달리 지금은 수행평가라는 개념이 많게는 70%, 적게는 30%, 평균적으로 50% 정도까지 깔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50%, 수행평가 50%, 이게 합쳐지면 내신의 정량적 수치값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행평가는 뭐냐면 교과 내용을 토대로 일정한 주제가 전달이 되면 전달받은 주제에 대한 학생의 개인적 의견 혹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 주제를 탐구하여 발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표의 방식은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상을 찍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개별 이제 발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수행평가라는 것이 교과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져 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이 교과와 종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묶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의 결과를 잘 가져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이제 동떨어지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음악 시간에 어떤 연주를 했는데 연주한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식으로 이제 연관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예시를 하나 이제 들면, 또 음악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 수행평가라는 게 나와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전국에 한 1,450개 가까이 되죠. 특목고까지 합치면 한 1,500개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쉽게 이제 이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실기 연주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뭘 배우냐면 음악에 대한 이제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음악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수행평가의 주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가냐면 음악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경우를 주제를 선정을 하여 예시를 발표를 하라,
뭐 등등과 같이 음악이라고 하는 걸 학문적인 요소로 보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학생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방식의 수행평가예요. 당연히 뭐 실기 연주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학기 동안에 음악과 관련된 부분의 수행평가가 이런 예시가 있다고 하면 이건 학생부 종합과 직접적 연결성이 된다라는 예시를 아주 동떨어져 있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음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학생은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연주회가 실질 개인의 행복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와 연관성을 가지는 기사를 발견을 해도 되고요. 관련된 탐구 주제 보고서, 논문 같은 것을 스스로 찾아봐도 되고요. 혹은 가능하다고 하면 연주회 같은 곳에 앞에 가서 설문지를 돌려서 학생이 그 연구한 그 행위, 즉 음악 연주회가 개인의 행복 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를 스스로 조사를 하여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특징을 발견해내서 어떤 내용을 적어서 발표를 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한 학생은 당연히 사회과학 계열이나 아니면 사회학 관련된 계열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 조건을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뭉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되죠. 근데 수행평가를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뭉쳐져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합산해 보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냐면 47.5% 정도. 맨 하단에 보면 평균이 있죠. 22년도에 학생을 선발하는 이 방식의 선발 인원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굉장히 수능보다 많은 퍼센테이지의 인원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이제 입시는 무엇이냐면 정시전형으로 선발하는 수능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의 수능으로 합격을 한 학생들의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을 보니까 이 수능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을 보니까 재수생이 놀랍게도 근 70%에 육박합니다. 6년 전 정도에는 한 40%대 후반, 50%대, 60%대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60% 후반, 70% 가까이 수능에서 재수생이 합격을 하는 결과값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반면 수시전형은 재학생이 거의 90% 넘게 합격을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입시는 어떤 식의 트렌드가 형성이 됐냐면 재학생은 무조건 수시전형을 노려야 되고 재수를 한다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수능을 노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트렌드로 바뀌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냈는지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결하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수능은 재수생 중심,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생 중심으로 내가 국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구나 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정리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정리는 어떤 거냐면 입시 전형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걸 중요하게 꼭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실 때 이걸 이해를 하신다면 또 복잡해, 굉장히 어렵구나,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느낌으로 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다음에는 또 바뀌겠구나, 또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에게 적합한 게 뭔지 나는 찾아야 되겠다라는 태도로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로 바뀌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입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간단하게 여론이 불면 교육부에서 상황을 만들어서 대학에 이제 공고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수능의 여론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수렴을 했고 수렴한 걸 기반으로 대학에 전형을 만들어라, 수능을 확대하라 라고 전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맥시멈 40%, 미니멈 30% 정도까지 30에서 40% 정도로 결정이 된 거지 이게 전체 50%, 70%, 80%로 형성된 거는 일단 아니다라고 하는 특징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입시 전형은 내년, 내후년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도 변하고 내후년에도 변화하는데 이걸 만들고 있는 거지 아직 확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신다면 입시 전형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신중하게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해가 되면서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그냥 평온한 상태로 이 변화하는 부분을 캐치하고 바라보시게 되니까 무엇을 하실 수가 있냐면 내 아이에게 적합한 거, 나한테 적합한 전형은 어떤 건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시전형의 수능이라고 하는 것과 수시전형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 수시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능은 재수생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재학생 중심으로는 이 수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전의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바라보면 되고 수행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디자인이 된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디자인하는 그 방향의 내용값을 담고 학생의 등급이 2점대가 나온다고 하면 교과전형보다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고 만약에 3점대, 4점대가 나온다고 하면 3점대, 4점대의 교과전형으로 가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보면 재학생은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수시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위치를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고 이 기준으로 잡은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해를 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져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45분 정도 국내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이제 가져가셔서 복잡해 보이는 국내 입시라는 것이 조금 더 편리, 조금 더 간편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그리고 나에게 효율적인 전형을 가져가시는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